이어서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1교시 이어서 비트, 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트는 요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비트를 하면 우선적으로 붉고 선명한 그 색상을 먼저 떠올리는데 그런 까닭에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비트 그 자체를 요리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요리에 그 가니쉬 사용하는 것은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동영상에도 보았겠지만은 그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 서양 요리 대중화되지 못한 그 까닭인 것 같습니다. 그 비트는 그 무 모양의 그 알과 그 같이 둥근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붉은색, 진 노란색, 흰색 등이 있는데 그 비트의 색은 조금씩 다르다 할지라도 맛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비트는 영국에서 인디아로 전해진 붉은색을 지닌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아마도 붉은 비트가 색상이 선명할 뿐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잎이 아름답고 야생에서도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분석되는 것 같고 또한 이러한 이유들이 사람의 본능을 자극하여 더욱 가깝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 1597년 요리 저술가인 저술가인은 그의 저서의 비트는 살아야만 먹을 수 있다고 했고 비트와 관련지어 만들 수 있는 많은 요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비트의 크기나 모양과는 관계없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트는 요리를 하는 데 있어 다양성이 한계가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의 창조적인 요리로 다른 어떤 것보다 비트가 있어서 월등하다고 말하는 편입니다. 비트 색은 아름답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면 맛 보기도 전에 이미 요리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비트는 육류 요리, 생선 요리, 샐러드, 소스 등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주로 샐러드에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은 비트를 샐러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물론 날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것도 좋지만은 삶거나 오븐에 굽는 방법을 권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이유는 삶을 때는 요리하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 식초, 레몬 주스, 향신료 등을 사용하는데 그 맛이 월등히 달라지고 오븐에 굽는 경우는 비트의 맛이 농축되어 한층 더 깊은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도 양파, 육류, 생선 등에도 광범위하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 비트 샐러드 같은 것도 많이 비트 샐러드도 만드는데 되게 보면 생소한데 비트 샐러드는 비트는 소금을 넣은 물에 쉽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때까지 삶은 다음 껍질을 벗기고
2분의 1인치 두께 그 네모로 썰어 두었다가 그 그린빈스 소금 넣은 그 물에 푸른색이 유지돼도 삶아 1cm 길이로 뭐 잘라 두었다가 흰콩은 쓰다 남은 거 파마 뭐 햄이나 당근 뭐 샐러리 등 넣고 완전히 부드러워질 때까지 삶아 두었다가 붉은 양파는 비트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고 케이퍼는 짠 소금기를 물에 씻어 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주고 적당한 크기의 볼에 위에 재료를 모두 담고 마늘 드레싱을 넣은 다음 골고루 섞이도록 잘 버무려 줍니다. 그러면 그 비트 샐러드가 완성이 되겠어요. 자, 그리고 흰낼 같은 경우는 자, 생김새는 그 샐러리처럼 생겼고 맛은 아니스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대향이라고 불리는데 재미있는 것은 흰넬의 그 원산지 이탈리아에서는 피노키오라 부르지만 최상의 흰넬은 그저 흰넬일 뿐입니다. 이탈리아 그 피렌체 사람들은 그 지방에서 그 생산되는 그 흰넬은 피노키오라 부르고 그들에게 있어서 흰넬은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흰내를 고기와 같이 뭐 찌거나 올리브 오일에 버무리고 뭐 파마산 치즈와 곁들여 고객에게 제공하기도 하지만은 뭐 굽고 뭐 생선과 절이기도 하는데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9세기 그 유명한 그 저술가인 알렉산더 토마스는 이탈리아인의 그 시간이라는 그 리포트에서 이태리 사람들을 흰내를 뿌리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의 점심과 저녁에 빵과 함께 개걸스럽게 먹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탈리아 그 미국 영사가 그 미국의 제3 대통령이 토마스 제퍼스가 1743년에서 1826년에 보낸 서한에서 이탈리아 피렌체 사람들은 흰내를 소금도 없이 날것으로 먹으며 그들은 어떤 야채나 과일보다도 흰내를 좋아한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태리 사람들의 그 흰내에 대한 선호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제페스는 흰내를 피렌체 식물로 자신의 나라의 미국에 소개했는데 아마도 미국 사람들에게 흰내의 뿌리, 뭐 씨, 줄기, 뭐 잎 등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샐러리 그 줄기를 날것으로 즐겨 먹는 것처럼 흰내도 요리에 사용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렇지만 그 많은 이탈리아 이주민들이 그 미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커다란 그 뿌리의 흰내를 미국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흰내의 그 실제적인 그 기원을 더듬어 보면 이집트와 그 그리스의 어원인 그 야채, 즉 그 마라톤이라는 의미와 날씬해지기 위한 그 식이요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유명한 그리스의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지역이 흰넬로 뒤덮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흰넬의 그 생산이 저조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흰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 흰넬이 우리 입맛을 강하게 자극하면 머지않아 흰넬의 향을 많은 곳에서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빈스는 빈스는 그
서양률에서도 많이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죠. 그 미국의 그 원주민들에게 있어 생활의 그 삼자매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야채를 뜻하는 말로서 빈스, 옥수수, 고박을 칭하는데, 그린 빈스는 약 7,000년 전 멕시코에 정착한 정복자들에 의해서 신대륙에 들어온 매우 오래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에 전해진 것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에 의해서 옮겨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린 빈스가 유럽에 소개되자 높은 호응을 얻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던 잠두가 있었기, 거부 반응 없이 쉽게 식탁에 오를 수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린 빈스는 요리하는 방법이 아스파라거스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유럽의 요리장들에게 아스파라거스 대용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 사실 17세기 백과사전의 학자인 로렌디 클로버는 그린 빈스를 스파라치 빈스라고 쓰기도 했고, 이탈리아 중부지방의 토스카나에서도 그린 빈스가 사랑을 받았다는데, 사랑을 받았다고 불려왔다고 합니다. 현대에 와서는 빈스가 전 세계로 요리의 중요한 재료로서 널리 쓰이고 있으며, 일반 대중들도 빈스의 맛이 길들여져 있는 것 같고, 빈스 요리를 발전시킨 요리장이라면 독일의 빌 핸드가 빈스의 사보리, 사과, 당근, 베이컨 등과 함께 요리하여 고객에게 제공하였고, 이탈리아와 미국, 엘라바마 혼혈인들의 빈스에 양파와 다른 야채를 곁들여 부드럽게 만드는 슈트 방식을 들 수가 있었고, 이들의 빈스 요리 방식은 지금도 각 가정에서 흔히 즐겨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밖에도 빈스 히바라고 하여 버터와 사보리를 곁들여 그린 샐러드로 이용하기도 하고, 펜실바니아 주의 네덜란드 마을에서는 빈스를 피클로 즐기고 있기도 하고, 지금도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아직 가정에서는 빈스 요리를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조그마한 레스토랑만 가더라도 고기와 함께 제공되는 뜨거운 야채로 빈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서 만들어진 샐러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육류 요리가 후퇴하고 새로운 야채 요리 문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요리는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그 자신 있게 말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에 따라 요리의 방법이 다르고 재료가 바뀌고, 또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취향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빈스는 7,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내리고 있고, 요리 방법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빈스를 애호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이 같은 경우는 큐컴버죠. 자, 오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이 이것도 오이도
여러 가지 저희들은 피클 같은 거 많이 오이 김치라든가 피클 뭐 오이 장아찌 뭐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자, 그럼 오이 역시 그 인류의 식생활과 오랫동안 같이 온 식물 중 하나로 히말라야 푸틀에서 야생으로 자생하는 것을 인류가 식용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약 3000년 전부터 인디아에서 재배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오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 생산되고 있지만, 오이 또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하는 방법에 따라 온실 오이와 노지 오이로 나눠지는데, 온실에서 재배되는 오이는 떫은 맛이 약하나 부드럽고, 반면 노지에서 생산되는 오이는 껍질이 질기고 향이 강한 것이 특징이죠. 다만 모양이나 표면은 오이의 크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고 맛은 대동소이하죠. 오이의 그 성분은 물이 전체 96%를 차지하고 칼로리가 매우 낮아 100g당 12칼로리 정도이고, 그렇지만 다량의 미네랄, 비타민 A와 C, E가 함유되어 있고, 오이를 날것으로 요리에 사용할 때에는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서 약간의 소금을 첨가하여 절인 다음 양념을 첨가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떫은 맛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오이에서 흘러나오는 수분과 함께 오이 향이 날아갈 수 있으므로 물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이는 오래전 아시아에서 천주교도들이 의해서 유럽으로 전파되었는데, 오이에 대한 고대 로마 요리사들의 애정은 특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오이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과 비싸고 높은 품질의 와인과 박하를 넣어 작은 요정을 만들어냈다고도 하는 편입니다. 또한 티베리우스 왕은 오이를 매우 좋아했기에 오이가 생산되는지 않는 계절에는 마차에 오이를 심어 낮에는 햇빛을 쬐어 오이를 생산하도록 하여 식탁에 올렸다고도 하고, 그렇지만 오이를 좋아하는 것은 티베리우스 왕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들판에 벌레가 우거거리는 야생 오이에 넝쿨에서 손가락만한 오이를 따먹는 모습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다고도 하죠. 천주교도들은 오이를 먹는데 갈거나 튀김, 찜, 피클, 다른 재료로 속을 채우는 등 매우 다양한 요리를 해왔고, 1700년대에 말고 쉐이커 기독교의 교리의 오이에 대한 내용이 있어 매우 흥미롭기도 했고,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기도 했다고 하죠. 그 오이를 그들이 기도 기간에는 식이요법으로 사용하기도 했었고, 병을 치료하거나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효력을 지니고 있다고도 전하기도 했다고 하죠. 한편 일본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가지를 쪄서 먹는 것처럼 인디언들은 오이를 그들의 주요 음식인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왔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오이에는 비타민 E가 다른 야채에 비해서 월등히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이를 즐겨 먹은 것이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요 샐러리. 자, 샐러리도 이제 서양 요리에 많이 쓰죠. 샐러리도. 그 샐러리는 그 네덜란드의 그 부인과 전문인의 그 반디벨드는 그에 져서 영혼의 결혼. 그래서 그 샐러리는 정력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쓰고 있었다고, 그러한 그 말을 뒷받침하듯이 로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샐러리가 숙취를 제거해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세 그 마술사들은 소량의 그 샐러리 씨를 신발에 넣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날아다닐 수 있다고 하는 그 전설로 미루어 볼 때 샐러리에 대한 효능을 믿는 사람들이 상상외로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 이야기들은 샐러리를 그 야채 중심에서 으뜸의 위치에 올려놓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고, 그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샐러리의 역할을 강조되도록 하였고, 샐러리는 고대에서 지금까지 언제나 그 대중들의 곁에 있었다고 하고, 그 증거로 그리스에서는 모든 요리 양념으로 샐러리가 쓰여졌고, 고대 그 로마에서는 디저트에 샐러리 향을 첨가하였다고도 합니다. 그 후 16세기 유럽에서는 샐러리의 그 잎, 씨, 줄기, 이 모든 것이 요리에 두루 사용되었으며 의약품으로 이용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그 덴마크 전통 요리인 브로치즈 수프의 일종 에서 그 샐러리를 그 기본 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월동푸 샐러드 그 본래 레시피에는 사과와 샐러드 비율이 50대 50으로 사용되고 있죠. 샐러리 경작은 1600년경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적어도 30종류가 넘는 다양한 샐러리가 개발되어 호황을 이루었는데, 현재 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에서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는 샐러리의 약 80%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지역이 샐러리가 성장하기 좋은 기후 조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샐러리 생산은 비교적 좋은 편이어서 양질의 샐러리를 요리에 사용하는데 별 불편이 없다고 봅니다. 샐러리는 요리에 사용하기 매우 적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샐러리의 재배가 1년 내내 가능할 뿐 아니라 그 다른 야채와 비교하여 사용이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그 요리할 때 주위를 둘러보면 언제든지 샐러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샐러리가 서양 요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이나 것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거 사람은 요리되어 있는 거 브로콜리를 보기만 하여도 그 전율을 느낀다고 하죠. 바삭바삭한 줄기에 우거진 그 습과 같은 모습. 파란 브로콜리는 그 마치 자신의 숲으로 올라오라고 욕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 누구나 간단하게 조리하여 맛있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브로콜리의 그 진가를 인정하고 막가대는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는 요리하는 방법도 다양해서 날것으로 딥소스에 찍어 먹기도 하고, 부드러운 줄기를 썰어서 소스와 샐러드, 수프에 사용하기도 하고, 고기 종류와 곁들여 제공되는 등 각종 요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절의 그 요리사들은 향이 강한 큐민, 커리앤더 등을 브로콜리와 같이 조리했고,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중시하므로 브로콜리의 작은 줄기를 하나하나에 떼어 내거나 줄기를 얇게 썰어 높은 열 강한 기름에서 튀겨 바삭바삭한 맛을 유지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16세기 프랑스 요리사들은 브로콜리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데, 헨리 2세와 결혼한 캐서린에 의해서 브로콜리에 대한 요리법이 소개되었고, 곧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브로콜리가 세계적으로 알려지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들은 아마도 이탈리아 요리사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브로콜리를 조리하는 수만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조리 방법이 이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즐겨 사용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의미는 이태리어 중에서 가지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브로콜리인데, 여기에서 발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브로콜리는 작은 가지가 모여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말하는데, 이 열매는 수확 때는 아무리 많은 양의 아보카도를 할지라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죠. 그 이유는 품질의 유지와 숙성하는데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쉽게 썩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를 보관할 때는 너무 찬 곳을 피해야 하고, 특히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아보카도가 숙성하는데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보카도가 단단하다 할지라도 상온에서 숙성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천이나 왕겨, 쌀 등 바닥에 깔고 보관하여 3-4일 후면 훌륭하게 숙성된 아보카도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비닐봉지나 산소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숙성은 중지해야 됩니다. 일단 껍질을 제거한 아보카도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아보카도의 속 부분은 공기와 접하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하므로 이것을 요리에 사용하게 되면 결코 고객들의 입맛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는 고대 잉카 제국 시 왕에게만 상납되는 신비의 열매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보카도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과 맛,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고, 현대에 와서도 아보카도는 부드러운 맛과 깊은 향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아보카도가 과일인가 또는 야채인가를 놓고 벌이는 많은 논쟁 역시 아보카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발달은 아보카도가 나무에 열리며 과일과 같은
씨앗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그 맛이 그 영양소의 구성에 있어서는 야채의 그것에 가깝다는 것이 라고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논쟁거리는 학자들에게 맡겨두고 요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아보카도를 이용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내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죠. 아보카도 씨를 제거하고 새우살과 치킨으로 속을 채우고 뭐 버터에 굽는다던가 곱게 갈아서 무스로 아니면 수프 아니면 샐러드 소스 아이스크림 등의 요리로 뭐 미식가의 혀를 자극하는 것은 요리인의 모욕이겠죠. 그 브라질 그 사람들은 아보카도를 과일로 취급하고 있고 그들은 껍질을 깐 아보카도를 곱게 갈아서 설탕을 첨가한 다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어내는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아보카도 잎을 사용하는 그 사람들은 라틴 국가들로 토틸라라고 하는 그 옥수수빵을 만들어 오븐에 구울 때 아보카도 잎으로서 싸서 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우면 빵에서 아니스와 같은 향이 나고 아보카도가 처음으로 경작된 것은 7,000년 전으로 추정되는데 스페인 이전인 아즈텍에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보카도의 어원은 라틴어인 얼켄트에서 유래되었다고 이 뜻을 남성의 고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나무에 달린 아보카도가 마치 남성에 생겼다고 해요. 현재 아보카도가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주 미국 내 생산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주도에 주렁주렁 달린 아보카도 농장이 생겨났으며 하는 상상과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버섯 버섯도 서양 요리에는 많이 활용되는 식재료죠. 자, 버섯은 서양 요리에 있어서 매우 밀접한 관계로 갖고 있으며 때로는 맹독을 지닌 버섯들 때문에 많은 논란을 일으키곤 하였죠. 한때 버섯은 아무런 가치도 없으면서 사람을 유혹하여 해를 입힌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기도 하였고 그 당시 어떤 미식가는 아무리 맛이 있는 요리법을 사용해서 버섯을 조리했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 만큼 그것을 먹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여 버섯독을 무릅쓰고 버섯을 먹는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했었는지 미로 짐작할 수가 있겠죠. 1800년대 당시만 해도 버섯은 일반 가정에서도 먹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가정주부의 일방 상식에서 시장에서 팔고 있는 버섯을 식재료 선택 기준에 제외시키고 야생 버섯을 수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버섯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독에 대해서 경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의 글을 쓱
쓰기도 했죠. 그러나 그녀 자신도 나는 결코 버섯을 먹지도 요리하지도 않겠다는 그 말을 남긴 정도로 버섯에 대한 혐오감은 대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그 주장 중에서 설득력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독이 있는 버섯의 결별 방법인데, 버섯을 양파와 같이 삶거나 온수저를 저었을 때 양파의 색이 검은색으로 변하거나 먹지도 않는 것이 좋다, 또는 뭐 색깔이 화려하고 예쁘게 생긴 버섯은 일단 독이 들어있는 것으로 의심한 것 명시하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독버섯 감별은 현대에 와서도 흔히 사용되고 있고, 하지만 버섯은 애호하는 사람들의 주장 반대이기도 하죠. 버섯 애호가는 19세기 알렉산더 토마스를 들을 수 있는데, 그는 버섯이야말로 최고의 음식이라고 칭찬하고, 특히 표고버섯은 힘을 솟게 하는 원천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모래의 식욕을 촉진시키고 장의 기능과 이를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소스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능 재료라고 극찬을 하였다고 합니다. 20세기 접어들면서 야생 버섯에 대한 독의 논란을 줄어들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버섯에 대하여 독에 대한 성격을 달리하였고, 그것은 정확하게 검증을 받고 식욕으로 하여도 좋다는 승인을 얻은 버섯에 하나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 시장에서 승인을 얻은 버섯들은 양송이, 찬드라, 팽이, 모래, 느타리, 표고버섯 등이 우리들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죠. 이때부터 버섯은 비스큐, 튀김, 소스, 피클 또는 날것으로 샐러드 등에 급속하게 이용되었고, 버섯이야말로 요리의 재료로서 뒤늦게 사람들의 친숙해졌고 해도 과연이 않을 것이며, 그렇지만 버섯 역시 고대 석기 시대부터 인간이 식욕으로 사용해온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파라오에서 음식물의 일부로 기록에 남아있고, 프랑스 요리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현대에 와서도 버섯은 매우 신비스러운 존재로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지 않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이제 버섯은 종류는 많아도, 특히 이제 산에 갔을 때 자연버섯 같은 걸 때 다 내가 눈으로 봤을 땐 똑같은데 독버섯이 많죠. 그만큼 버섯에는 거의 특히 이제 정확지 않은 버섯은 절대 야외에서는 절대 만지서도 안 되고 절대 먹어서도 안 되고, 왜냐면 버섯의 독은 모르니까, 그만큼 위험성을 뒤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버섯에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버섯,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버섯은 사용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티초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티초크는 예쁘게 생긴 푸른 꽃봉오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기에 너무 단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그 요리 방법이 소개되면서 여러 종류의 아티초크 중에서 몇 가지만을 제외하고는 우리들의 식탁에 사랑받고 받는 요리로 남게 되었죠. 아티초크가 요리와 친숙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갖고 있던 어떠한 영양학적 근거보다는 그것을 먹거리로 하려는 사람들의 그 열정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러 종류의 아티초크가 생산되는데 그 중에서도 자줏빛 아티초크는 날것으로 가늘게 썰거나 잘게 썰어서 편편한 그 널판지에 깔아 올리브 오일을 뿌려 절인 다음 그대로 먹는다고 하고, 아티초크는 색상부터 전통적인 푸른 아티초크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색상으로 볼 때 그 흰 아티초크는 프랑스에서 많이 자라고 있는데 살짝 데쳐서 요리에 사용하고 있고, 이 아티초크는 미처 피어나지 않는 부드러운 부분을 요리에 사용하는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독창적인 맛보다는 다른 양념을 첨가함으로써 훌륭한 맛을 내고 있죠. 프랑스 역시 이탈리아와 마찬가지로 많은 종류의 그 아티초크가 자라고 있는데 얇은 그 자줏빛을 띠는 그 라벤더 아티초크가 역시 날것으로 식용이 가능하고, 프랑스의 그 아티초크 요리법을 소개한 것은 15세기 중반 캐셔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 애관상 밑부분이 없어 보이는 아티초크를 프랑스로 가져와 요리에 사용했는데, 그녀의 부군인 헌리 2세를 통해서 프랑스에 소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헌리 2세는 귀족들과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또한 캐셔린의 그 아티초크에 대한 열정은 남달랐고, 그녀는 특히 아티초크를 하트를 밀가루에 묻혀 기름에 튀기는 요리를 즐겨 먹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티초크가 프랑스와 스페인에 급속하게 대중화되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와서 아티초크를 건강식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의 레시피에는 아티초크 파이, 무스, 빵, 거의 모든 요리 아티초크를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티초크는 바깥쪽에 짙은 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면 매우 부드럽고, 보물 같은 안쪽 잎을 발견하게 되고, 아무리 작은 봉우리의 아티초크라 할지라도 이러한 보물을 지니고 있고, 아티초크를 조리할 때는 줄기도 포함하여 쓰기도 하는데, 사용하기 전 껍질을 벗기고 썰어주는 것이 좋고, 하지만 때로는 쓴맛을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프레시 아티초크를 다듬을 때 색깔이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레몬 주스를 탄 물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500ml 정도의 물 한 컵 프레시 레몬 짜서 넣으면 적당하고, 이렇게 하면 하루 정도 색깔이 변하지 않고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메뉴,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렇게 버섯이라든가 아보카도나 여러 가지 이런 식재료 가지고 자 메뉴를 이제 형성이 된다면 메뉴 가격 자 메뉴 쪽으로 한번 더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에서는 그 메뉴 가격 결정 자 이제 예식업을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 모든 그 영업 준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뉴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죠. 메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메뉴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뉴 가격 결정은 자 메뉴의 가격의 그 결정은 그 고객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시키는 기능 이외에도 판매에 대한 마케팅 도구와 관리 도구의 기능으로도 그 역할이 다양하겠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메뉴 가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격 결정 요소들의 그 적용 범위와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메뉴의 가격 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한 8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원가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시장이라는 건 그 주변에 그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어느 타 애식업체랑 비교도 해보면서도 그 시장의 유동인구로 인하던 그 시장성에 대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의 그 가격이면은 이 시장에서는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가격 결정이 시장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그 세 번째는 경쟁 가격에 의한 결정 방법. 경쟁이라는 것은 그 타 업장 경쟁 업체와의 또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만 너무 싸게 하면 안 될 거, 너무 비싸게 하면 안 될 것이고, 음식에 따라서 음식 질에 따라서 음식 메뉴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평균 비용의 이익을 합한 가격 결정 방법. 자, 그래서 그만큼 그리고 다섯 번째 총 비용의 이익을 합한 가격 결정 방법. 그리고 여섯 번째 최소 판매에 의한 가격 결정. 그리고 일곱 번째 전통적인 가격 결정 방법. 여덟 번째 시장 주도자에 의한 가격 결정 방법. 그만큼 메뉴 가격 결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 원가 플러스 인건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그 관리비 포함해서 메뉴 가격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가격 결정의 고려사항. 자, 가격 결정의 고려사항에서는 가격은 식자재비, 인건비, 일반비, 포함, 목표 이익 함으로써 최종 판매가 결정하기에 앞서 일식업소에 특히 운영 중에 업소는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고려해 보는데 이것도 몇 가지로 나눠 보면은 첫 번째 동일 상품에 대한 경쟁자의 자격 수준, 두 번째 소비자의 가처분 소득에 따른 지불 가능 금액, 세 번째 표적 고객층에 알맞은 가격 기대. 그리고 네 번째 상품 가격 탄력성과 비탄력성. 그리고 다섯 번째 호황과 불황 시 가격 변동의 그 폭. 여섯 번째 고객의 구매 동기. 일곱 번째 수요 탄력성. 여덟 번째 경쟁. 그만큼 이 가격 결정 시 이렇게 고려를 해보면서 자 왜냐면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자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시장 조사를 해서라도 아니면 가오픈을 해서라도 그만큼 천천히 아니면 정확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출과 모든 그 가격을 고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주차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